예전에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폐암 수술하고 나서 이쪽에 흉곽천자를 해서 뭘 빼는 거다? 폐가 있는 그 흉곽 쪽에 피 같은 거 또는 그 공기 같은 거, 에어 같은 걸 빼는 거죠. 그걸 빼는 게 밀봉 흉곽 배액 관리라고 하는데 일명 그냥 무슨 검사한 거다? 흉곽천자한 거예요. 흉곽천자, 늑막천자 그거 한 거예요. 그럼 이때 할 때는 당연히 어떤 자세를 해야 될까요? 반자위로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때 생각해 봐요. 이쪽으로 해서 관으로 해서 피라든지 에어를 빼는 건데, 공기를 빼는 건데, 이 튜브가 꺾이거나 눌리거나 꼬여버리면 나오지를 못하고 다시 폐가 있는 흉곽 쪽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튜브가 눌리거나 꼬이지 않게 한다는 거. 그 말이고. 그리고 이때 이 바깥 튜브 이 배액하는 이 기구에 어떠한 부분에서도 구멍이라든지 뭔가 열려 있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 그래서 4번에 보면 밀폐를 유지하라는 말이, 만약에 이 부분이 헐거운 부분이 있다면 그 틈새로 뭐가 들어갈까? 외부의 공기가 들어가서 폐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배액 기구는, 액체를 빼는 모든 이 기구들은 완전히 밀폐돼 있어야 되고, 모든 연결 부분은 테이프로 꽝꽝꽝꽝 붙여가지고 절대 바깥으로 오픈된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고, 나머지 5번 뭐 이런 건 여러분 뭐 외울 것까지는 없어요. 참고로만 하시고. 그럼 이거는 언제 뺄 수 있을까요? 내가 전부 다 액을 빼봤는데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그게 공기든 피든. 그래서 10번에 보시면 흉곽천자를 하고 나서 흉막강 안에 공기나 혈액이 완전히 배출되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제거하겠죠. 그 말입니다. 봐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흉곽배액은 왜 하는 거냐면 흉곽천자인데 안에 공기나 피를 빼려고 하는 거다. 이거 할 때는 반자위로 하고 튜브가 눌리거나 꺾이면 안 된다. 그리고 이때 나오는 이 모든 절차의 과정에서 구멍이 뚫려 있다든지 열려 있는 부분 틈새가 있으면 안 되니까 완전히 밀폐해야 된다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신경 쓰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밑에 보시면 기관지 천식이에요. 그럼 기관지 천식은 여러분 아동 간호 때도 했었거든요. 그럼 이때 기관지 천식은 알레르기잖아요. 그럼 이거의 가장 큰 증상은 뭐다? 호흡이 힘든 거죠. 근데 이 호흡이 어떨 때 색색거리가 나는 소리가 나냐면 들여 마실 때 말고 내쉴 때. 그래서 날숨 호기일 때 색색거리는 소리가 나. 그거를 천명음이라고 했어요. 천명음이 들린다 하면 천식입니다. 그럼 이것도 알레르기 때문에 기관지 내부에 부드러기가 나서 숨구멍이 좁아진 거거든요. 그럼 이 경우는 기관지를 어찌해야 될까요? 넓혀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관지 천식 하면 2대 약물이 있는데, 첫 번째가 기관지 확장제 뭐요? 아미노필린. 두 번째는 이 환자가 의식은 있는데 숨 쉬는 게 막 힘들어서 한다면 어떨까요? 흥분하겠죠. 무서워서. 그럼 흥분하고 두려워하면 천식은 더 악화돼요. 그래서 환자의 상태를 약간 진정시킬 필요가 있어. 그래서 페노바비탈 이런 게 진정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약물을 쓴다는 거. 일반적으로 쓰는 2대 약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천식 발작이라는 말은 이렇게 두 가지 쓸 겨를도 없어. 그냥 이 사람 지금 이러다 그냥 놔두면 기도가 막혀서 죽을 것 같아. 그런 경우는 천식 발작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뭐를 쓸까요? 에피네프린이요. 천식 발작이라고 말하면 에피네프린인 거죠. 그리고 또 흡입제 쓰기도 하겠죠. 너무 급할 때는. 그럼 흡입하는 약이 뭐예요? 살부타몰 또는 다른 말로 벤토린이라고 하죠. 이 약을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셔서
다음 페이지 보셔서 그러면 천식은 치료 및 간호는 어떻게 합니까? 한다면 숨쉬기가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뭐를 줄까? 산소를 주겠죠. 당연히. 그죠? 산소를 주겠고 이건 뭐 때문이었어요? 알레르기야. 그럼 알레르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없애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에게서 알레르기가 원인이 되는 물질이 꽃가루라면 꽃가루를 피해야 되겠고, 강아지 털이라면 강아지 키우면 안 되겠고, 먼지라면 집먼지 없애야 되겠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알레르기 인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알레르겐이라 그래요. 그럼 이 알레르겐을 없애야 된다, 제거해야 되는 거죠. 자꾸 접한다, 그게 아니라 피해야 돼. 그리고 가래가 엄청 많거든, 분비물이. 그럼 우리가 분비물을 빼는 방법에서 일정한 자세를 취해서 분비물을 빼는 거, 그걸 뭐라고 했어요? 기본 간호에서 체위배액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하고 그다음 이번에는 두드리거나 진동을 해서 분비물을 빼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물리요법. 기본 간호에서 했어요. 자, 이런 거가 전부 다 가래 분비물 빼는 거와 상관이 있다. 그리고 이때 습도도 어떻게 해주는 거 좋아요? 습도도 줘야지. 왜? 분비물이 묽어져야 잘 나오니까. 그리고 이때 금연, 담배 안 좋죠. 당연히. 그리고 알레르기 천식은요. 피곤해도 잘생겨요. 그래서 과로도 피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때 과로는 정신적으로 예민해도 잘생겨요. 그래서 친구랑 싸우고 나면 잘생기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피로도 금지고. 그리고 이거는 천식은 호흡기잖아. 호흡기 질환에 걸리면 어떤 거라도 비슷한 거에 가는 거거든. 그래서 호흡기계 감염을 방지하고, 그리고 너무 심하다 싶으면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약물을 쓸 건데, 그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뭐가 있다? 저용량 연무기, 일명 네블라이저. 그리고 또 네블라이저 말고 그 밑에 보시면 정량 분무식 흡입기라고 돼 있죠. 그럼 이 두 가지가 천식이거나 호흡이 힘들 때 쓰는 거야. 그 밑에 저용량 연무기 하는 거는 연무기가 뭔데요? 네블라이저는 연기가, 그죠? 증기가 막 나듯이 연기가 날 거야. 그게 바로 저용량 연무기인데 마스크처럼 생겼잖아. 호흡기 치료할 때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럼 주로 이런 거는 천식이 좀 심한 상태라든지 중증이나 좀 노인이나 소아들이나 주로 천식이 좀 심한 사람들한테는 저용량 연무기를 써요. 그런데 얘는 약간 어떤 점이 있을까? 됐잖아요. 마스크처럼 생겼지만 이 틈새가 있으니까 빠져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단점이긴 한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저용량 연무기, 네블라이저인 거죠. 하는 거인데 자, 이번에는 그 밑에 보시면 정량 분무식 흡입기라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여러분 말 그대로 해석해봐. 일정한 양만 들어오겠다고. 그런데 분무가 뭔데요? 스프레이 뿌리듯이 샥 뿌리겠다고요. 아까 저용량 연무기는 그냥 산소 마스크처럼 쓰는 거라면 얘는 뿌리겠다고요. 스프레이처럼 쫙 뿌리겠다고요. 그럼 언제 뿌릴 겁니까? 흡입. 무슨 말인데? 들여 마실 때. 들여 마실 때 하고 쏘아주겠다는 겁니다. 일정한 양을. 그럼 이때 정량 분무식 흡입기는 휴대가 간편하겠죠. 아까 저용량 네블라이저는 휴대가 못하잖아. 근데 얘는 휴대가 간편해요. 그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그럼 이때 정량 분무식 흡입기는 어때야 되냐면 예전에 수업 때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한번 스프레이이니까 흔들어 줘야죠. 흔들어줬어. 그 다음에 흔들어준 다음에 내가 내뱉을 숨을 다 내뱉어버려. 지금 이제 들여 마시기 전에 하고 다 내쉬어. 그럼 다 내셨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될까? 들여 마실 일밖에 없겠죠. 들여 마시기 전에 흡입구를 입에다 가까이 대. 그리고 이제 들여 마시는 걸 들여 마시면서 확 쏘아줘. 그럼 이때 들여 마시는 순간 여기 나오는 거죠. 정량 분무식 흡입기로 쉿 하고 스프레이가 뿌려지는 거죠. 그럼 어디로 들어갈까? 코로. 그럼 들어왔어. 코로가 아니라 입으로 딱 해가지고 입에다 대고 있으니까 입으로 코로 들여 마시는 거죠. 그럼 이제 입으로 탁 대면 하니까 들여 마셨어. 그럼 들여 마셨는데 바로 입을 활 벌려버리면 다 나가잖아. 그래서 숨을 참아야 되겠죠. 입을 다물고. 그래야 못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를 반복해야 돼. 또 한번 들여 마셔서 참았어. 그 다음에 끝. 한 번 더 할게. 흔들어 봐요. 그 다음에 숨을
내쉬어요. 다 빼는 거예요. 그럼 다 뺐으니까 이제 입에다가 대고 어떻게 한다? 다시 코로 들이마실게요. 마셔. 그러면 입 안으로 들어왔겠죠. 쫙 들어왔지. 그다음에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입을 다물어. 가만히 있는 거죠. 몇 초간. 그렇게 하는 게 정량, 분무식, 흡입기예요. 두 가지예요. 아셨죠? 이런 것도 여러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용어를 한번 잘 이해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서는 일정한 자세를 취해서 분비물이 나오게 하는 게 뭐였어요? 체위배액이라 그랬어.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농흉이 있어. 그러면 농흉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흉곽 쪽에 뭐가 찼다? 고름이 찬 거죠. 그럼 흉곽 쪽에 고름이 찼으면 당연히 감염된 부위가 어디로 와야 될까요? 아래로 와야 되겠지. 감염된 부위가 아래로 가야 건강한 쪽까지 오염이 안 되겠지. 만약에 감염된 부위를 위로 하면 감염된 부위에 있는 고름이 건강한 쪽 폐로 가니까. 그래서 농용 환자는 감염된 부위 쪽으로 눕니다. 그 말은 감염된 부위가 아래로 가게 한다. 그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지 확장증 한번 참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밑에 보시면 고상지두라고 돼 있죠. 자, 고상지두는 여러분 손가락 끝에가 곰봉 모양을 하고 있어. 자, 여기 손가락 봐봐요. 손가락 보시면 손톱 색깔 보지 마시고 손가락이 끝에 요 손톱 있는 요 끝에 여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동그랗게 되어 있지. 그죠? 곰봉처럼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죠. 이런 손가락을 고상지두라고 그래요. 그럼 이런 현상은 왜 생긴 거냐면요. 뭐 때문이다? 오랜 시간 산소가 부족해서 만성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서 고상지두라는 현상이 생겨요. 그럼 이런 고상지두의 손가락을 하고 있다는 말은 산소가 부족한 사람이지. 그럼 주로 어떤 사람들이 질환이 이렇습니까? 한다면 호흡기 질환 중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폐기종. 폐기종이 뭔데요? 폐포가 커진 거예요. 자, 여러분, 폐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폐를 이루는 물질이 뭐예요? 폐포. 그럼 폐포가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안에가 송송송송송송 알알이 박혀 있어. 이게 폐포야. 이게 정상적인 폐포의 크기야. 그런데 폐기종은 폐포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허블레하게 커져 있어요. 이렇게 폐포가 커져 있어요. 크면 안 좋은 겁니까? 네, 크면 탄력이 없어서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못해. 결론적으로 폐포가 비정상적으로 커진 거 그런 질병이 폐기종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산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손가락이 고상지두 모양을 해요. 폐암 당연히 고상지두예요. 폐에 고름 찼어요. 폐가 들어갈 거야. 쓰리폐. 폐기종, 폐암, 폐농량 하는 건 고상지두예요. 그러면서 기관지가 늘어났어요. 그럼 기관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관지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뻗어 있다면 여기 기관지잖아요. 이런 게 기관지지. 근데 얘가 이 공간이 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펴져 있는 거죠. 펴져 있는 거지. 그럼 기관지가 넓혀져 있으면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아요. 탄력이 없거든. 탄력이 없어서 이렇게 넓어지면 산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고상지두 모양을 하고 있어요. 결론 손가락 끝이 곰봉 모양으로 변하는 걸 뭐라고 한다? 고상지두다. 원인은 산소가 부족해서다. 그래서 주로 폐 들어가는 거라 기관지 확장증이 주로 그렇더라. 다 기억을 못하겠다면 고상지두의 의미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했던 거에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마사지를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마사지를 하면 안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경련할 때 마사지 하지 말랬잖아. 경련할 때. 그죠? 그리고 동상 입은 부위 마사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염자 입었으면 쉬어주랬잖아요. 고정, 안정, 휴식 이런 말 했으니까 마사지 하지 말아요. 그리고 또 혈전성 정맥염 이런 것도 마사지 안 한댔잖아. 그리고 또 청골 부위에 욕창이 생겼다. 청골이 빨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마사지 하면 안 됐잖아요. 욕창 생겼을 때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식 수준의 분류입니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식 수준의 분류도. 자, 그러면 이때 의식 수준의 분류에서 자신이 정확하게 누군지도 알고 또렷하게 알고 있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또렷하게 알고 있는 거를 명료라고 하겠죠. 명료는 똑바로 깨어 있는 상태, 명료해요. 어려운 거 없어요. 명료는 누구나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상태가 나빠진다면 두 번째는 기면이라고 해요. 기면은 말 그대로 졸린 상태야. 그럼 이 말은 그냥 해석할 것도 다 없는데 말에서 졸린 상태라고 했으니까 그냥 두면 어떨까요? 잠들어. 그래서 이 말 들어가면 기면이에요. 그냥 두면 잠든다 하면 기면, 졸린 상태예요. 자, 그다음에 더 나빠지면 혼미 단계가 돼요. 그러면 혼미 단계는 어떤 거냐면요. 환자가 코를 드르릉 드르릉 골아. 그래요. 보는데 어떤 자극에만 깨어났냐면 아까 졸린 상태일 때는 제가 옆에서 꽝 손뼉만 쳐도 깨어났어요. 근데 혼미 단계는 그 정도는 안 깨어나요. 어떤 자극에 깨어난다? 강한 자극. 대표적으로 통증 자극. 이럴 때만 인상을 쓰면서 깨어나요. 그런데 그냥 금세 놔두면 또 어떻게 된다? 코를 또 드르릉 드르릉 골아요. 이런 상태가 강한 자극, 아픈 자극에서만 깨어난다. 이래 말하면 혼미예요. 자, 반면 더 나빠졌어요. 반혼수예요. 자, 반혼수는 어떤 말이 들어갈 거다? 반. 그래서 반원수는 반사적으로 움직인다. 반사적으로만 움직인다. 이래 말하면 반혼수라고 해요. 되셨죠? 자, 반면 혼수는 여러분 어떤 걸까? 반사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자극에도 깨어나지 않는다. 이래 말하면 혼수예요. 되셨죠? 자, 정신이 또렷한 상태는 뭐라고 한다? 명료. 그리고 그냥 두면 잠든다? 기면. 아픈 자극에 깨어난다. 혼미. 반사적으로 움직인다. 반혼수. 어떤 자극에도 안 깨어난다. 혼수. 구별되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 이번에는 두개강 내압이에요. 말 그대로요. 머리에 압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머리에 압이 올라가면 성인이라면 어떤 일이 생겼어요? 머리가 아프댔지. 그리고 또 토한댔지. 이때 토는 뿜어내는 거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 눈에서 권투 선수가 눈을 막 눈탱이 밤탱이 때도 맞았어. 권투 선수가. 그럼 눈을 맞으면 시야가 보여요, 안 보여요? 부어서 눈이 안 떠지죠. 이런 식으로 눈 안에 신경 중에서 신경이 있는 부분에 요두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부었어요. 그래서 시야가 어떻게 될까? 점점 권투 선수가 눈 맞은 것처럼 잘 안 보여요.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 여러분, 이때 머리에 압이 올라가니까 혈압은 어떻게 될 것 같아? 혈압은 올라가죠. 그럼 혈압이 올라가면 심장은 원래대로 돌아보내기 위해서 혈압이 높으니까 심장한테 어떻게 할까? 심장아, 릴렉스해. 힘 빼지 마. 릴렉스해. 시키겠지. 그러면 심장을 릴렉스 시키니까 맥박은 어떻게 될까? 떨어져요. 맥박은. 혈압은 올라가는 반면에. 그럼 맥박하고 누가 항상 같이 갔어요? 호흡이 같이 갔잖아. 호흡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압이 올라가면 어떤 간호를 지난번에 한다고 그랬어요. 응급간호에서 절대 안정. 뇌압이 올라가면 절대 안정이죠. 그러면서 머리는 어떻게 해요? 머리는 상승시킬 거야. 얼마 정도로? 머리는 상승시킬 거예요. 얼마 정도? 15도에서 30도 정도 상승시킬 거예요. 그래야지 머리 쪽에 압이 떨어지지. 그런데 절대 안정이기 때문에 머리를 움직이는 건 어떨까요? 머리를 움직이는 거는 X예요. 하지 마세요. 됐죠? 이런 거야. 그러면서 이때 호흡이 조금 전에 떨어진다 그랬지. 그죠? 호흡이 떨어지지. 호흡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경우는 호흡을 더 시키겠죠. 그래서 과호흡을 시킨다는 게 그 뜻입니다.
이유 아시겠죠? 그래서 푸싱 반사라는 건 혈압이 올라가면서 맥박 호흡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이때는 호흡이 떨어지니까 과호흡을 시킨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성인에게 하는 거야. 그럼 이때 지금 말했던 두통, 구토, 요두부종은 성인에게 나타나는 뇌압 상승의 증상이라면, 자, 애기한테 볼까? 신생아. 그러면 신생아가, 또는 영아가, 신생아라고 안 하고 영아라고 할게요. 영아가 뇌압이 올라갔어요. 그럼 이때 어떤 증상이 있어요? 아기가 머리가 아프다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떤 증상이 있어? 머리압이 올라가니까 머리둘레가 커지죠. 두위가 커지죠. 그 다음에 여기 두피에 있는 정맥, 우리 핏대가 서는 것처럼 두피 정맥이 확장될 거예요. 그리고 또 애기들 뭐가 있어? 천문 있지. 천문이 어떻게 될까요? 팽창될 거예요. 천문이 팽창될 거예요. 탈수가 일어났을 때는 함몰이지만. 그리고 또 두개골 봉합선이 드드드드드 터질 거야. 두개골 봉합선이 막 커지니까, 사이즈가 커지니까 꼬맨 자국 같은 그 자리가 분리가 될 거예요. 이런 게 전부 다 아기들한테 있는 뇌압 상승의 증상, 성인들한테는 두통, 구토, 유두부종, 그리고 혈압은 올라가는데 맥박 호흡은 떨어지는 거.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 말인 거죠. 자, 그래서 밑에 1번부터 9번까지가 설명을 한 번 더 해놨는데, 이 중에서 금방 말한 것처럼 상체 올려준다, 절대 안정이다, 그 다음에 과호흡이다, 그리고 자극을 주지 말라, 머리를 움직이지 말라, 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의식을 봐야 되잖아. 그럼 이때 의식을 보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언어적 자극, 그리고 또 하나가 동공의 크기. 그래서 동공 크기는 어떻게 본다? 빛을 비추어 보는 거지. 빛을 비추어 보는 거.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뇌압이 올라가는 걸 막으려면, 변비가 있으면 큰일 나겠지. 변비가 있으면 으 하고 힘주면서 압이 올라가니까 변비 안 생기도록 하라 하는 게 들어가겠습니다.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파킨슨병입니다. 자, 파킨슨병도 여러분 중요해요. 그럼 파킨슨병은 어떤 겁니까? 그랬을 때 어떤 물질이 부족한 거다? 도파민이요. 그래서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 공장이 그냥 파괴된 거야. 도파민 공장이 파괴됐어. 그러니까 도파민이 부족한 거죠. 그럼 어떤 증상이 보입니까? 2번 기억하셔야 되겠죠? 안정시의 떨림이에요. 가만히 안 하고 있으면 파르르 떨려요. 주로 어디가? 손 같은 데가, 손가락, 손목 이런 데서 끝에서부터 생겨요. 떨림이 있어. 그런데 3번에 보시면 수의적인 움직임이 어떤 걸 말하는 걸까? 내 의지로 하는 거. 환자분 숟가락 드세요 하고 드는 거, 내 의지로 들 수 있는 거, 그런 거 할 때는 어떨까? 떨림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때 떨리는 게 미세하게 막 떨기 때문에요. 글씨를 쓰면 그냥 지렁이 막 기어가듯이 막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소서증이라는 말이, 글씨 크기가 지렁이 지나가듯이 깨알처럼 쓰는 거. 그런 거를 소서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킨슨병은 얼굴 표정이 굳어져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굳어져서 환자가 약간 화난 사람처럼 심술궂은 어르신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굳은 얼굴 표정을 하고 있고 몸도 느려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치매로 진행이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노인성 질환에 들어가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식사할 때도 손이 아무리 안 떤다 그래도 조금씩은 떨릴 거잖아요. 그럼 먹다 보면 흘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더라도 스스로가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고, 그리고 치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시간에 뭘 하면 좋아. 그래서 아침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쓰레기 버리고, 몇 시에 뭐 책상 앉고, 몇 시에 뭐 하고, 일과를 딱 정해서 규칙적인 시간을 가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파킨슨병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번에는 뇌졸중입니다. 그럼 뇌졸중은 만약에 이건 뇌졸중에 뭐가 있어요? 뇌경색이 있고, 그리고 뇌출혈이 있겠죠. 그래서 뇌졸중으로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한다.
한다면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뇌출혈이 심하면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치료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럼 뇌졸중일 때는 일단 뇌졸중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기도가 막힐 수가 있어. 그래서 하루에서 3일 정도는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뇌졸중에 전구 증상은 어떤 거냐면 갑자기 말이 치과에서 발치할 때 마취하면 입이 약간 하잖아요. 말이 새는 것처럼 말이 어눌해져요. 그리고 또 입에 음료수를 마시면 음료수가 입가를 타고 흘러나가, 흘러내려, 흘러내려. 그러면서 손에 힘이 없어서 가벼운 물건도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게 전부가 뭐다? 뇌졸중의 전구 증상이에요. 그런 거를 잘 관찰해야 돼. 그리고 또 기도가 막힐 수 있겠죠. 그래서 하루에서 3일은 금식하는 거잖아. 그래서 음식을 삼킬 때는 폐로 흡인되지 않도록 폐렴이 안 생기도록 신경 써야 돼요. 그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5번에 절대 안정입니다. 그래서 뇌졸중도 절대 안정이라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안과 질환에서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은 여러분 왜 생긴 거야? 수정체가 지저분해지는 게 백내장이잖아요. 그럼 백내장은 수술을 하겠죠. 포괄수가제가 적용되어서 그럼 이때 눈 수술 간호는 너무 중요해요. 이 부분은 전부 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안대 착용할게요. 그럼 이때 안대를 하는 이유는 왜 할까요? 안대를 안 하면 눈 수술한 쪽이 안 하면 우리는 자꾸 사물을 보게 되잖아. 그럼 눈으로 자꾸 사물을 보고 하면 눈이 쉬지를 못하거든. 그래서 눈이 쉬어야 되니까 그 말을 안구 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대를 착용하는 거다. 그다음에 눈 수술하고 나서 안압이 올라가는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주로 어떤 게 들어갔냐면 안압이 올라가는 행위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수술 직후는 절대 안정이에요. 그런데 보기에서 일주일 동안 절대 안정한다. 일주일 동안까지는 절대 안정 필요 없어. 하루 정도만 당일날만 절대 안정하면 돼요. 그리고 수술하지 않은 쪽으로 누워야 되겠죠. 그쪽 눈이 압박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가장 신경이 덜 쓰이는 게 어떤 자세일까? 옆으로 눕지 않는 똑바로 눕는 자세가 눈에 압박이 안 가겠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머리 움직이지 마세요. 뭐하고 비슷해? 뇌압 상승의 간호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안압의 증상이 올라가는지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서 하면 안 되는 거가 그 다음 페이지에 짜라락 하고 적혀 있어요. 기침 하지 말아요. 코 풀기 하지 말아요. 변 볼 때 힘주지 말아요. 무거운 거 들지 말아요. 눈을 비비는 거는요. 한두 달 정도는 수술하고도 하지 말아요. 눈에 힘 푸세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통목욕 하지 말아요. 발살법법은 입 막고 그다음에 코 막고 숨을 들여 마시는 거. 압이 새어나갈 데가 없어서 머리에 압이 차올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라고 한다? 발살법법이에요. 이거는 허용이다, 금지다, 금지라고요. 그리고 물건을 들 때 하고 들면 뇌압이 문압, 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는 어떻게 한다? 펴고 무릎을 구부린 자세를 한다는 거. 그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안압 상승행위 금지 전부 다 눈도장 찍으셔야 돼요. 반면 이번에는 녹내장이에요. 자, 여러분 녹내장은 안압이 올라간 거지. 그죠? 이건 안압이 올라간 거야. 그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 더러워진 거고. 그럼 이때 녹내장은 안압이 올라가서 실명되는 안과 3대 질환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럼 이때 녹내장일 때는 증상이 어떻습니까? 머리가 아파. 눈에 압이 올라가니까 머리가 아파. 그리고 눈알이 뻐개질 듯이 아파. 안구통. 그러면서 특징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무지개 잔상이라고 그랬죠. 자, 무지개 잔상은 위에 무지개가 동동동동동동동동동 같은 쪼가리들이 있는 것 같은 게 나타나는 게 녹내장이라고 했습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때 치료제는 자, 그래서 무지개 잔상이라는 거는 무지개 조각들이 둥둥둥둥둥둥둥둥 떠 있는 거.
이런 게 나타나는 게 녹내장이었어요. 그죠? 녹내장은 기억하실 거는 안압이 올라갔다. 그래서 실명될 수 있어 무지개 잔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녹내장은 왜 눈에 압이 올라가냐면 우리 눈에는 흐르는 물이 있어. 그 물이 방수라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이 흐르는 길이 어떻게 됐다? 좁아진 거야. 그럼 우리가 뭐 배수로가 물 나가는 틈새가 있어야 물이 빠지잖아. 물이 빠지는데 그 물 나가는 배출로가 좁아진 거예요. 그럼 좁아졌으니까 방수가 물이 안 나가는 거지. 그럼 우리 눈 안에 고여 있는 물은 빠져나가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빠져나가지는 않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눈에 방수라는 물이 많이 차서 압이 올라가는 거. 그게 바로 녹내장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에 압을 떨어뜨리려면 물 차져 있는데 그 좁혀져 있는 배수로 구멍을 넓혀주는 거지. 그럼 넓혀주려면 생각해봐요. 눈 요 사이에 동공을 크기를 안약을 떨어뜨려서 동공을 작게 만들어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동공을 작게 만들면 그 틈새가 많이 여유가 생기겠지, 공간이. 그래서 그 물이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공을 작게 만드는 약을 축동제 또는 동공축소제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떨어뜨려서 틈새를 벌려서 방수가 빠져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말은 모른다면 안압이 올라가서 생기는 질환이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하실 것. 됐죠? 자, 그리고 귀 수술이에요. 자, 귀를 수술하고 나서는 여러분, 이것도 눈 수술, 귀 수술 전부 다 안과든 귀든 간에 전부 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수술 간호거든요. 그럼 이때 수술 간호에서 귀를 수술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안정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침대에서 안정해. 그리고 머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올려야 돼요. 귀를 수술하고 나서도. 그리고 머리든 눈하고 귀가 다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막 움직이지 마. 그래서 머리를 움직이는 거 안 좋아. 그리고 당연하지 않나? 귀가 수술한 쪽 귀가 눌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귀 수술하면 여러분, 우리가 귀 안에 내이라는 거 있었지. 내입. 그럼 그 내이 안에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곳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다치거나 귀를 수술하면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때 환자가 어지러워서 낙상 입을 수 있으니까 4번에 침대 난간을 올려줘야 돼. 그리고 걷다가 어지러울 수 있잖아요. 빨리 일어나서 걷는 거, 조기 이상할 때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보호자가 함께 걷는 거.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6번에 보시면 6번에 환자가 귀 수술하고 나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든지 이명이 있다든지 이거는 정상 아니야. 그래서 이럴 때는 보고한다는 거. 그리고 눈하고 똑같아요. 안압이 올라가는 행위에 비슷한 거 귀에 압도 올라가요. 그래서 재채기 하면 안압도 올라가지만 귀에 압도 올라가. 재채기 하지만 기침, 코풀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변비도 안압 올라갔죠. 귀에 압도 올라가. 변비 예방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한번 눈여겨보셔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병 중에서 혈우병입니다. 시험에 나왔더랬어요. 시험에 나왔고 저도 그때 언급을 했는데 원생들은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지 그냥 아깝게 틀린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럼 이런 거가 혈우병이 작년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럼 혈우병은 여러분 유전이야. 그래서 열성 유전 질환이라는 거. 그러면 2번이 나왔죠. 뭐 아니었어. 맞출 수 있었어. 그럼 혈우병은 어떤 것 때문이냐면 혈액 응고 인자, 즉 피가 멈추게 만드는 인자가 있죠. 그런 혈액 응고 인자가 부족한 거야. 그럼 혈액 응고 인자가 부족하니까 지혈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IM 엉덩이 주사를 맞고 나서도 알코올 솜으로 좀 문질러주면 끝나잖아요. 근데 피가 24시간 동안 안 멈춰. IV 맞고 나서 체열하고 나서 그 솜자리 피가 24시간 지나고도 안 멈춘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혈우병이에요. 주로 누가 그렇다? 나왔어요. 보기에서 여자보다는 남자예요. 남자에게 많이 생깁니다. 그럼 증상은 뭘까? 당연하죠. 출혈. 그럼 이 출혈이 멍도 출혈이잖아요. 멍이 드는 거죠. 그래서 혈우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혈우병이 있다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까요? 알리지 말아야 될까요? 알려야 돼. 알려야 나랑 부딪히지 않지.
내가 부딪히면 멍들면 그 멍이 출혈로 인해서 계속 멍들고 출혈이 멈추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때 출혈, 멍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위험한 행동이나 부딪히는 거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런 게 혈우병 관리예요.